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플러스 시즌3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 퍼즐이론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장이었죠. 자, 지난주에는 제가 휴일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었고 2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아마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제가 해드렸던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퍼즐 이론 5강이 진행이 될 텐데요. 5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4강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전략, 바로 이 퍼즐 이론, 어떻게 퍼즐을 또 맞춰가야 되는지, 그리고 5강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4강은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강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4강 요약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국내 경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국내 경제 분석. 하지만 국내 경제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었죠. 바로 특징 3가지를 구분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넛크래커 현상이었고 두 번째가 남북과 분단, 휴전 중 상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다. 라는 걸 강조를 해드렸죠. 첫 번째, 넛크래커 현상은 뭘까요? 넛크래커라는 건 바로 이제 호두깎이를 바로 넛크래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호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호두깎이 안에 이제 물려있는 그 호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과 일본에게는 기술력으로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중국에게는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마치 이제 호두깎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호두처럼 꽉 물려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를 바로 이제 넛크래커 현상 안에서의 한국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지 일본만큼 많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지속이 됐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남북 분단.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과거의 역사죠.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북한하고 남한하고 구분을 지어서 지금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휴전 중이에요. 이 일례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북한 쪽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를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은 휴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건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쟁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그 자금을 회수를 못 하겠죠. 그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위험한 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각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과거에도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쪽에서 도발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6.25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안 심리가 되게 커요. 과거에 이제 북한 쪽에 도발이 나왔을 때 그때의 경우에는 이제 마트 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죠. 과거에 이제 구멍가게, 일반 슈퍼마켓이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라면을 또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물이라든지 이런 생필품을 사재기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에서 도발을 한다고 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네, 학교 가서 또 학교 등교를 하고 그다음에 출근할 사람들도 출근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인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 안에서 왜 주가가 그렇게 흔들렸죠? 미국 시장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에 탁 올라오고 나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바로 TPP 협상 때문에 그래요. 이 TPP 협상, 이 주요 과제가 뭡니까? 바로 자유무역을 위한 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TPP 국가 안에 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한국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흔들렸던 그런 업종,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종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하고 경쟁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격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 대비했을 때 가격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시장 안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고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밀렸던 겁니다. 이건 결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외 변수에 취약한 산업 구조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그 자금에 사실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주가가 무려 코스피 지수가 800포인트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빠졌을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빠졌겠죠.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물량이 다 떠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까? 이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0포인트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빠지게 된다면 거의 1000포인트 이하, 거의 700포인트까지 또 밀릴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은 외국인 자본에 사실 취약하고 외국인들은 이런 대외적인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만약에 올해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도 휘청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만약에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주가 조정이 나오게 될 텐데 과거의 사례를 제가 추론을 해봤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것까지 지난 4강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5강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4강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4강에서는 국내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퍼즐이 있으면 이 퍼즐의 테두리 부분을 맞추고 그 다음에 테두리 안쪽으로 이제 들어올 차례입니다. 이 안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경제 다음에 바로 산업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5강 내용은 산업 중심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눈 딱 크게 뜨시고 그 다음에 적을 거 있으면 분명히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산업 분석입니다. 자, 산업 분석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업의 동향 분석은요, 투자 기업을 선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행이 돼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종목을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시내간이든 제가 이 자리를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투자하실 때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트는 뭡니까?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림. 물론 이 안에서의 심리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차트만 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을 샀어요.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 있네? 그럼 자동차 업종 사야 되겠다. 샀습니다. 그런데 이 TPP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TPP에 대한 이슈가 사실상 국내 자동차 업체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분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반대적인 투자가 엇박자를 타는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과연 이 기업,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산업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가는 과정이 바로 퍼즐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산업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 산업도 각각의 그 산업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산업은 서로간의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파장에 대해서도 역시 이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투자 업종과 종목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 지표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이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이거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딱 머릿속에 인식을 딱 시켜놓으면은 다음에 투자할 때 다른 사람들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가장 밑거름이 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해당 산업의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실적 때문에 실적 쇼크 내가 산 기업이 왜 실적 쇼크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잘 분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일은 이제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5강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강 내용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볼 그 업종은요, 바로 연결고리,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종을 볼 겁니다. 바로 해운업종과 조선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이 세 가지 업종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한 가지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BDI 지수인데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지수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신문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접해보셨던 그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 지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BDI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BDI 지수는요, 해상 운임 동향을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낸 해운업계의 마치 주식 차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 수치들을 연결해 놓은 게 바로 이제 BDI 지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트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BDI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서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BDI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면 점점 이제 이 업종 해운업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즉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의 그 관점에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물동량이에요. 바로 해운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이동이죠. 그 원재료에 대한 그 이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BDI 지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BDI 지수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원자재에 대한 화물량이 증가합니다. BDI 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화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수출과 수입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해상 운임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해상 운임이 상승한다? 결국은 해운업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해운업체들은 당연히 호황기를 맞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BDI 지수를 보고 해운업체에 대한 어떤 경기 동향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바로 BDI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업체들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사야 되겠구나, 아니면 해운업체들이 BDI 지수가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겠구나, 이걸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넘어갑니다. 또 이 현업 경기가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 그럼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어떤 활발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배가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공급되는 그 물량,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물량들이 많은데 배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운업에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새로운 투자. 어떤 투자를 할까요? 바로 선박을 사야 되겠구나. 새로운 선박을 구매해서 지금 나르지 못하는 이 원자재들을 더 날라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투자예요. 바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조선업체들은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 때 배를 뚝딱하고 만들지 않죠. 보통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조선업체들은 수주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넘어가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배는 뭘로 만듭니까? 과거에 돛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로 만든 건 옛날 시대예요. 지금은 배를 뭘로 만들죠? 바로 철로 만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에 들어가는 철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철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철판을 생산하는 어떤 업체, 이 철강업체들도 역시 같이 호황기를 맞게 된다. 이 하나의 사이클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BDI 지수가 올라갔을 때 해운업 경기만을 딱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얘네가 수주를 선박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겠구나. 그러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조선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지고, 조선업체들은 배를 만들 때 뭘로 만들죠? 바로 철강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철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업체들도 같이 호황기를 맞게 된다. 이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옆에 보시는 게 바로 BDI 지수예요. BDI 지수고요. 이 BDI 지수 현재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동안 이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운업 경기 물동량이 감소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잠깐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해운업 경기는 좋다, 좋지 않다.
지금 해운업 경기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만 한번 뽑아볼게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캡처를 했던 화면인데요. 이 포스코 철강업체입니다. 중간에 있는 게 해운 업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공업, 바로 조선업체죠. 이 세 가지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이클, 주기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운업, 그리고 조선, 나아가서는 철강까지 갈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안에서 주가가 그리고 실적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다음 업종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업종은요, 바로 정유 그리고 화학업체를 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업체들을 같이 묶은 데는 바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제 유가가 지금 정유 화학업체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정유 업체들은요, 유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증가해요.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유가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갔어요. 마치 어떤 상표같이 보이는데, 상표는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정유업체들은 그날, 정유를 사서 그날 팔지는 않죠. 가공을 해서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 후에 팔 것까지 다 어느 정도 정유를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도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때도 수입을 할 수 있고, 이때도 수입을 할 수 있고, 이때도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놨는데, 정유가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부터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수입했던 그런 제품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수입했던 제품들이 가공을 해서 어쨌든 판매를 하겠죠. 이때부터 팔리기 시작하고 또 이때 팔리기 시작하고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사왔던 가격들, 처음에 들여왔던 그 가격 대비했을 때 이 유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죠. 그러면 이 샀을 때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가공해서 팔았을 때의 가격이 갭이 생겨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정제 마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 안에서는요, 유가가 상승하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정유업체들은 정제 마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학업체들의 경우인데요. 이 화학업체 유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요, 이 정유를 이제 정유 안에서요, 정유를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지만 이 정유 안에서 이제 화학제품의 원료를 채취해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화학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유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는다. 그러면 그만큼 정유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해석했을 때, 유가가 올라가네?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업체들도 역시 유가가 상승했을 때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구나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화학업체들도 역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또 이게 있겠죠.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판매에 대한 가격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바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원재료,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가 되는 건 바로 나프타 가격입니다. 납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납타 가격 동향에 따라서 역시 만약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납타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프타 가격 단순하게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 가격에 대한 마진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는요,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청취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이야기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조금 더 가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입니다. 이제 화학업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왜냐면 그 부분을 또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유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왜냐면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석유 화학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원료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 제품 만들 때는 그래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을 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결국 유가 상승은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는 화학 업체들도 같이 주가가 움직인다. 네, 그리고 나프타 가격,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이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왼쪽은요.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에요. 복합 정제 마진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나프타 마진을 합니다. 나프타 마진을 의미합니다. 이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정유에 대한 그 마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회색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회색 화면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 지금 복합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유 화학 업체들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위로 올라서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수 그런 종목들, 해당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프타 마진. 자, 나프타 마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오른쪽이 이제 그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나프타 마진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나프타 마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역시. 그럼 화학 업체들도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화학 업체들에 대한 그 내용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업종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차트는 빼놓고 왔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과연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유가죠. 유가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화학 업종 차트고요. 선으로 표시됐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유업체 중에서 정유에 대한 어떤 업종 차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가장 기본적인 업체를 맨 밑에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화학업체들 주가가 같이 올라가죠. 정유업체들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화학업체의 주가도 역시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정유업체들도 떨어집니다. 자, 최근 들어서 유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 역시 SK 이노베이션도 횡보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가가 조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화학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정유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 한 가지 그 차트 안에서 흐름만 딱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딱 파악이 가능하구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보시고 다음에 투자하실 때 꼭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건설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실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같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건자재 주가가 같이 또 크게 뜀박질을 했던 시장이 바로 올해 상반기였는데요. 벌써 이제 건설업체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너무나 길게 조정이 나왔고 거기다 같이 건자재 업종까지 같이 주가가 크게 이제 조정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이제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요. 건설 수주액을 보셔야 돼요. 건설 수주액. 이 건설 수주액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제 건설업체들은요. 지금 과거에는 국내 쪽에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수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데 건설업체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점차 이제 세계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바로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에 대한 수주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건설업체들도 이 건설 수주액에 따라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벌고 있구나. 네,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투자 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유가예요. 유가가 바로 정유화학 쪽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이제 건설업체들을 보는데 유가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건설업체들이요. 주로 수주를 받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받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그 돈을, 벌어들이는 돈을 보통 이제 오일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자원, 매장되어 있는 그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뽑아서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해요. 그 돈을 받고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건설업체에 다니시는 그런 이제 아버지를 두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중동 지역에 오랫동안, 나가서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시점이었어요. 바로 중동 지역에서 오일을 채취해서, 즉 석유를 채취해서 판 돈으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 자체가 바로 국내 시장 건설업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채굴해서 판매를 합니다. 원유를 채굴해서 판매를 해요. 그럼 판매한 돈의 크기가 더 증가하는 거겠죠. 더 많은 돈을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수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의 상승과 하락도 결국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실적으로 그리고 수주로 반영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중동 지역 쪽에서 최근 들어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건설업체들이 떨어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요. 국내 쪽에서는 건설 경기가 좋았었어요.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 왜냐면 바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수주가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가 되거나 이런 물량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래서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뭐 현대산업의 경우에는요 좀 다른 의미였죠.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쪽에 거의 이제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 의미 자체가 바로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런 수주 지연 또는 수주 취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동향 역시도 건설업체들의 주가를 보는데 크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이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눈이 정말 아픕니다. 왜냐면 이 확대를 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눈이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건설업체들의 통계를 나타낸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해외건설 종합서비스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약 현황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수주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시공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2014년도가 나오죠. 그리고 2015년 현재. 이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감률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지난해에 대비했을 때 올해 얼마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표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저 중동 지역에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수주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수주 형태별 현황에 들어가시면 지금 뭐 지역별로는 이제 중동 지역이 가장 많죠. 가장 많은 이제 수주를 차지하고 있고 업체별로 딱 들어가시면 이 업체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재 가장 많은 수주를 발생시키고 있구나. 그다음에 밑에가 2위가 GS건설이구나. 3위가 두산중공업이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께 확인하시고 건설업체들 투자하시는데 국내 건설 경기 뭐 좋아지는 활성화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사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올라가다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갔죠. 바로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유가에 따라서 이런 건설 수주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증권업종. 사실 간단하게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정말 크게 한번 타올랐던 그 업종이 바로 증권업종 아니겠습니까? 사실 증권업종 하면은 이제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증권업종이 막 올라갔을 때 거의 이제 꼭지에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증권업종을 말씀드리면요. 이 증권업종은 주가 지수, 즉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 지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증권업종이 떨어지는 시기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 시점이에요, 거의. 그래서 증권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수익 비중이 높아요. 수수료에 대한 수익 비중이.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대부분 60%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업체들마다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영향을 받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종목들이 너도나도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합니까? 이 종목도 샀다가 수익을 내고 또 팔고 저 종목도 샀다가 수익을 내고 또 팔고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던 그동안 좀 쉬었던 투자자들도 역시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막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건수가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떨어지는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잦은 매매 건수가 잦아지게 되고 이 매매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합니까? 바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증권업종이 같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수수료에 대한 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에 대한 수입 비중 자체가 증권사는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뭐 손절하고 뭐 팔고 그다음에 뭐 다시 잡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손절합니까? 떨어지는 순간 못합니다. 가슴을 쥐어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5% 이거 자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슴을 부여잡고 내일은 모르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0% 두 자릿수로 하락했어요. 어떻게 되죠? 10% 가면은 손절을 못하죠. 자,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절합니까? 그때부터는 영원한 내 이 주식은 영원한 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 빨리 할 것 같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많지가 않다는 거죠. 묶여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만큼 거래가 돼야 되는 그 자금들이 거래가 되지 않고 계속 묶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중에 언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꼭 그리고 이때 손절을 못 하잖아요. 10%대 20%까지 왔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봤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20%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손절합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손절하더라도 떨어지는 때는 손절 안 하고 올라갈 때 손절을 해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심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매가 증가하게 되고요.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매매가 감소하게 되죠. 판 사람들은 잘 안 삽니다. 또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역시 감소한다. 그래서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증권시장하고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고 떨어진다.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거래 수수료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주가 하락할 때는 역시 거래 수수료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적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이게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또 민감하게 반응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금리예요. 금리. 자, 증권, 이 투자잖아요. 하나의 일종의 금융상품입니다. 이건 역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건데, 증권업종의 대체적인 그 투자처가 따로 있습니다. 금융상품 안에서. 그게 바로 은행의 예금이죠, 예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1년 동안 만기 예금을 해봐야 3%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예금을 하게 되면은 한 7% 금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자금, 여러분들 지금 1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시다. 그럼 최소한 일부 자금, 예를 들어서 5천 정도라도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주식시장 안에 남아있는 거겠죠? 그 5천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수수료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예요. 그게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자금은 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증권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죠.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1년 동안 만약에 2% 내지는 1% 정도의 금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집어넣겠습니까? 안 집어넣겠죠. 그 돈이 어디로 간다? 바로 수익이 높은 증권업종으로 이동합니다. 자금들은 은행에서 풀려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증권주들은 주가 지수에 대한 연동이 있는데 이 주가 지수의 변화에 또 금리라는 부분이 또 같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영향들도 증권업종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인상과 인하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투자 참고의 지표로서 하나의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증권업종 지수 한번 확인해보죠. 과연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이 흐름은 역시 차트를 보면서 하면 딱 눈에 보이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요, 바로 증권업 지수를 같이 놓은 화면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증권업과 코스피 지수, 이 지수의 흐름 자체는 결국은 같은 방향을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 화면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에는 태양광입니다. 이번에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모든 업종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태양광 업종을 딱 봤을 때도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죠. 영어로 돼 있죠. OCI라는 기업. 과거에 정말 이 OCI라는 기업으로 정말 큰 아픔을 겪으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업체잖아요, OCI라는 기업이. 이 OCI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 잡으셔야 됩니까? 바로 이 폴리실리콘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이제 OCI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OCI. 자, OCI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닥권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위쪽으로 조금 더 좀 긴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얼마였던 주가였습니까? 65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지금 83,600원이 돼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65만 7천 원까지 한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자, 65만 7천 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주가가 4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거저먹을 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죠? 많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 그래요. 차트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주가는 계속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보면 또 과거에 65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바로 2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면 오케이, 땡큐 하고 사야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는? 그때가 또 고점 자리였어요. 이때 보면은. 지금 더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저점을 잡는 듯 하더니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됐죠? 지금 83,000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과정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 게 있다고 이런 과정에서 또 투매감은 발생됐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자, 떨어지는데 이유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OCI라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요,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입니다. 이 주가가, 왜 과거의 주가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 동안을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폴리실리콘은요,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태양전지의 솔라셀, 태양전지죠. 그죠? 솔라셀은 기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 마진율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만약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마진율은 떨어지게 되고 실적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항상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차트로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OCI로 투자하실 때 큰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왼쪽 화면이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게 이제 2015년도 9월 30일 날 발표가 됐죠. 자, 킬로그램당, 네. 미국 달러로 지금 환산해서 지금 나온 건데, 자, 보세요. 이 체인지만 보세요. 평균 가격 변동. 지금 빨간색이 표시가 됐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보세요. 킬로그램당 14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이 가격이면요, 수익성 안 남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OCI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칼날이 잡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이 표를 보고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자,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실 때는요, 바로 이제 DXI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자,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국민주라고 부르는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떠올리시죠? SK 하이닉스. 조금 이상하게 써졌네요. SK 하이닉스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사봤을 거예요. 반도체, 대표적인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뭘 봐야 된다? 바로 DXI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이 DXI 지수는요,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해서 이 D자, 앞에 D,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할 때 X, 그 다음에 인덱스의 I, 이 세 가지를 줄여서 바로 DXI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XI 지수는요, 대만의 반도체 시장조사 회사, 바로 DRAM 익스체인지 인덱스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하는 주요 메모리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지수 자체가 메모리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라는 거예요. 가격의 변동. 자, 그러면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사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4명. 4명이 다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부족하죠. 이 가격이 현재 1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1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1달러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명은 못 먹는 겁니다. 못 먹는 한 명이 제시를 합니다. 1달러인데 내가 1.5달러야. 1.5달러를 주겠다. 그럼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러면 한 명이 사과를 뺏기는 거겠죠? 그죠?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1.5달러 줄게. 그러면 나머지 1.5달러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과를 뺏기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격의 원리예요. 가격이 올라오고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죠. 그래서 DXI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이 메모리 가격 변동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그만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수요의 증가는 곧 기업 실적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DDR2나 낸드 플래시 이런 이제 D램과 관련된 주요 칩들의 가격을 합해서 이 평균을 내서 산출한 게 바로 DXI 지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XI 지수가 만약에 올라간다. DXI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업종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좋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이 DXI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이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SK 하이닉스. 이 기업, 투자 여러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하실 때 투자 포인트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DXI 지수 하나가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 많은데, 함축적인 의미 자체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무시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왼쪽에 보는 게 바로 DXI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주가예요. 흐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비슷합니까? 자, 보세요. 자, 지금 7월 달이죠?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DXI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8월 달까지. 8월 달까지 떨어지죠. 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거의 8월 달이죠, 이게. 8월 달까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바로 9월 거의 초 부분에 주가가 올라가죠. 언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역시 DXI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죠? DXI 지수 변화 있습니까? 흐름? 변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거의 일치하는 흐름이 바로 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흐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만 봐도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추천드릴 때도요, 이런 흐름 안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맥점 자리를 잡아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죠. 지금은 그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 바로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다뤘던 내용은 바로 국내 경제에 대한 분석이었고,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국내 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적용을 하실 때, 투자 포인트를 딱 보시고 적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 분석이죠. 지금 이 내용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5강 이후에 6강 진행할 때도 이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에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일도 이제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시면서 지금 이 업종은 왜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다른 업종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업종이 왜 올라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만 아시면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까지 분명히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퍼즐 이론, 이 내용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딱 박아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황민혁 전문가처럼 전문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한 그 궁금증, 그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매일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공개방송 시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이에요. 동안에 이 퍼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투자의 맥점을 딱딱 집어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늘 끝났으니까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널브러지지 마시고, 그죠? 긴장 푸시지 마시고 장 마감 이후에 3시부터 4시까지 하는 황민혁 멘토의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득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준비된 내용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은요, 5강 내용들을 여기서 종료를 하고 6강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즐 이론의 황민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